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교재 110페이지, 111페이지, 조특법 97조의 3, 91조의 5,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나 고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감면을 장특공제 50%, 8년 이상 임대라면은 50%, 10년 이상이면은 70% 받는 게 97조 3이고요. 그다음에 97조 5는 취득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하고 세무세 등록을 하고 그리고 5%를 지키고 또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그 양도 차익 100% 감면을 해주겠다. 단 감면된 세액의 20%는 농특세로 또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중복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선택 적용이 된다. 이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재 111페이지 14번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 이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이제 114페이지에 가시면 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과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과표 계산 그 흐름도가 114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맨 처음에 이제 양도가에 얼마에 팔았다. 그죠? 양도가에.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양도가에는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 차익. 그죠? 양도 차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를 빼주면은 이게 양도소득금액이 돼요. 양도소득금액.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공제라는 거는 250만원. 기본공제예요. 기본공제. 빼면은 이게 과표가 돼요. 양도소득세 과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양도 차익.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좀 메모를 했습니다. 양도 차익. 그 다음에 양도 소득금액.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일반적인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하고 좀 달라요. 그죠? 계산 구조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거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나름대로의 계산하는 구조, 흐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4페이지 보시면 양도가액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거든요.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제5절 114페이지 이후로 나오는 제5절 양도소득세 과표 계산에 대한 내용을 이 박스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세히 하나하나 지금 보기보다는 이 진도가 나가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구조부터 플로우부터 하셔야 돼요. 플로우부터요. 흐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자, 그래서 115페이지 1번 양도세 과표 계산. 양가로 1번 계산 순서. 거주자의 당연연도 소득, 당연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별도 계산한다. 별도 계산.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자, 배당 소득을 합쳐갖고 뭐라고 하죠?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도 들어갔죠.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매년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요. 그죠? 5월 달에. 근데 이거랑 또 별도로 계산되는 게 뭐가 있냐면,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거는 이 종합소득세와 합쳐서 합산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가 돼서 분리과세가 되죠. 퇴직소득은 아마 그 소득세 파트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고, 지금 하는 양도소득세는 요 흐름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과표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이 종합소득세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금융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만 전체 합쳐서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 계산 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양도소득세는 이런 플로우로 계산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표 계산도 유가증권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동일하다. 거주자와 동일하다예요. 요 흐름은 일단 거주자한테 일단 되고요. 그죠? 저번 시간에 거주자에게 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한 그 소득 계산하는 구조 빼놓고는 거의 비거주자도 동일하다. 이 플로우는요, 이 흐름은요, 계산 구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2번 양도 차익의 산정. 양가로 일반 산정 원칙.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실지 거래가액 가로 안에 보시면 96조 3항에 따른 가액 및 114조 7항 추계 결정이에요. 114조는요. 추계 결정에 따라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 감정가액을 포함한다. 실질 거래가액에는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포함이 되고 순서대로 적용할 건데 있습니다. 순서대로 실질 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질 거래가액 또 가로 안에 91조 제7항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7항에 따른 가액 및 114조 7항에 따라 매매사례 감정 환산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 감정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라고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이 뭐냐, 그죠? 취득가액은 저번에 양도의 시기, 취득의 시기 할 때 이제 뭐 잠깐 나온 얘기도 하지만, 일단 취득가액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 대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그 뭐 법무사 비용이다 그런 거 들어가죠. 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 요 흐름을 보시면 취득가액은 어디 들어가냐면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내가 만약 10억에 팔았다. 내가 이 집을 예를 들어서 뭐 7억에 샀다. 그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들어가. 취득가액.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매출 10억. 근데 매입 7억이라는 거야. 매입 7억. 그죠? 그게 양도 차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자, 그러시면은 여기서 보면 보시고 이렇게 보면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 그 다음에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된다 그랬고요. 그런데 취득 경비, 그러니까 취득 가액이라고 한다면 같이 적용이 되고 환산 가액이 있어요. 환산 가액은 나중에도 설명드립니다. 이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준시가로 한다. 이렇게 매치가 돼야 돼요. 매치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실질 거래가액, 양도가액이 실질 거래가액이었는데 취득가액이 실질 거래가액, 실질 계산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이나 이거를 순서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근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라고 하면은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로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고요.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원칙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116페이지. 자, 보시면 양가로 2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안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시면 여기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건물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이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 30평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그 건물에 그 아파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평수가 예를 들어서 30평이다 라고 하면은 이 땅에 대한 평수는 1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은 이 땅에 대한 게 굉장히 적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계약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 계약의 거래대금에서 뭐 10억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뭐 건물 얼마, 토지키 얼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요. 거의 이제 통으로 같이 거래를 하죠. 통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이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이 각각에 대한 금액이 얼마 합쳐져서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장하는 게 건물 부분과 그다음에 토지 부분을 구별해서 기장을 하는 게 구별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이 구별해서 하나 아니면 통으로 하나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아파트 같은 게 마찬가지고요. 해보면은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니라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 거래가액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10억에 팔았다. 제가 용어 설명 잠깐 나왔는데요. 이거 10억에 팔았다. 이게 실질 거래가액이고요. 실질 거래가액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는데 내가 이 아파트에 지금 아파트가 뭐 한 20층 돼요. 20층 예를 들어서요. 20층이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이 전체 이 동은 평형과 향과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아래층이 만약에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내 집도 10억에
시가가 10억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신축한 연도가 거의 다 비슷하거나 똑같기 때문에 아랫집, 윗집, 옆집에 팔린 그 가액이 있다면, 그러니까 최고 로얄층, 그 다음에 최하단에 있는 1, 2층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급매로 나가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 거래가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바로바로 한 달, 요즘엔 한 달, 예전에는 석 달 안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확인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거가 얼마인지 잘 몰라도 이렇게 주변에 팔린 게 있다면 그 갖다 매매 사례죠, 사례. 케이스에 케이스. 매매 케이스, 이제 매매 사례 가입을 갖다 이런 거 갖다가요. 매매 사례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없다. 이런 것도 없다면은 내가 팔고자 하는 이 물건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 가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법에는 양도세법에는 10억까지는 감정평가법인 한 군데에서 한 군데에 의뢰해서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10억이 넘는 가액이었을 때는 복수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가액을 받아갖고 어떻게 평균 가액을 냅니다. 평균 가액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정가액이고요. 이걸 다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순서대로 적용을 하고요. 아파트 뭐 이런 건데, 근데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단독주택, 그다음에 건물, 뭐 토지 이런 것들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고요. 그 시가를 현재 그 실질 거래되는 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구축이 크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기가.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한 40년 전쯤에 지은 거야. 40년 이상이 됐어요. 4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 가액은 감가상각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건물 가격은 별로 안 나가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뭐다? 땅값이에요. 땅값. 토지값이에요. 토지값.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판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쓸 때 뭐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한 40억이다. 그럼 이 안에 그냥 건물 몇 평, 몇 제곱미터, 그 다음에 토지 몇 제곱미터 이렇게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가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요. 보통 잘 작성을 안 해요. 그렇다 보면은 이 거래대금이 40억이라면 정말 이 매도자 A와 매수자 B 사이에 이 건물을 얼마로 주고받았고 대금을 이 땅은 또 얼마로 주고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퉁 해갖고 얼마 40억이 나온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그 기준이 이 건물의 기준시가가 있을 거고요, 땅의 기준시가가 있을 거예요. 공시가죠. 갖다가 요 40을 갖다가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안분 계산을 하면은 요 40억 이렇게 나눠지겠죠. 왜 그렇게 계산을 하냐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건물은 뭐죠? 부가세법을 들으셨으니까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건물은 과세물건이에요. 과세물건. 그죠? 땅은 면세. 부가세가 없어요. 0%예요.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 40억 거래 대금 중에 부가세를 얼마 할지가 또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죠. 관건이. 그래, 그렇게 되면 거래 대금 총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합리적으로 이
건물 가격을 거래대금을 판정을 한다면은 이 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 건물 쪽에 더 많은 부가세, 더 많은 거래대금 할당을 한다면 그럼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정하게 안분을 했는지 나중에 뭐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는데 그 적정한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기준시가로 안분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요. 그래서 읽어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부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 계산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가로 3번 갑니다. 단가로 3번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및 양도차손의 통산. 단가로 1번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에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각 호라는 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양도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룹 1, 그룹 2, 그룹 3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은. 그 다음에 양도차손의 통산, 동그라미 1번 소득 구분별로 통산한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 차익 또는 양도가액이 필요경비보다 크면은 양도차익, 필요경비가 더 크면 양도차손이 나오겠죠? 그죠? 차익이나 차손이 나와요.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소득별로, 즉 1그룹, 2그룹, 3그룹, 동그라미 1이 1그룹, 동그라미 2가 2그룹, 동그라미 3이 3그룹이라고 한다면 다음 구분에 의한 그룹별로, 소득별로 당해재산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그리고 통산하는 순서는 동그라미 2번 기억 같은 세율로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른 세율로 한다. 지금 글로만 쭉 읽으니까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시를 좀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미등기 자산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 부동산을 팔았고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비상장 주식이 있고 여기 또 주식을 이렇게 또 팔았어요. 각각.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1그룹이죠. 1그룹. 그죠? 주식이니까 2그룹이죠. 일단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팔았다는 거를 자산이 이렇게 그룹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는 예를 들어 미등기 건물을 팔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파트 뭐 당첨권을 팔았고요. 1년 미만 된 거. 이거 된 거는 뭐 토지를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양도가액이 만약에 이게 8,000, 그 다음에 이거는 6,000, 이거는 뭐 4,140, 그 다음에 이거는 비상률 2,500, 이거는 뭐 3,000이라고 팔았다고 하고, 샀다고 하고, 팔았다고 하고, 취득가액은 이게 5,000, 이게 6,900, 이거는 3,000. 그 다음에 이거는
1300, 35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가 이거는 만약에 550, 이거는 100, 이거는 90, 그리고 이거는 30, 이거는 40 이렇게 딱 가정을 하면 이렇게도 이제 빼면 뭐가 나오죠? 양도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 여기는 2450, 여기는 마이너스 1000, 여기는 1050, 여기는 1170, 여기는 마이너스 540이라고 하면, 자, 양도 차익이 나오고, 양도 차익 때문에 뭘 계산한다 그랬죠? 양도 차익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하는데 미등기니까 없죠. 1년 미만이니까 나중에 장특공제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요. 1년 미만도 안 해줘요. 근데 2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장특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157만 5천 원이라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쪽에만 인정이 해당이 되고 이쪽 주식에는 해당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뭐죠? 이게 양도소득금액이에요. 양도소득금액이 돼서 이거는 245, 1000, 그 다음에 892만 5천 원, 1170, 그대로 이렇게 오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통산을 하는 거예요. 통산. 근데 아까 통산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은 그룹별로 이렇게 쭉 하죠. 그룹별로 쭉 해갖고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양도소득금액. 여기 보면은 116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냥 그룹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쭉. 그죠? 그 다음에 116페이지 반가로 2번. 양도차손의 통산. 그럼 양도차손이 여기 발생하고 여기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교재를 살펴봅시다.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한 소득별로, 즉 그룹별로 당의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룹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룹별로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일단 1차 통산을 먼저 통산을 하면은 이 그룹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통산할 수가 있죠. 통산. 그래서 이쪽을 주니까 다시 540이 되고 여기는 540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고 이거는 계산을 하면은 63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1차 통산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그룹별 안에서만 통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1000 양도 차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양도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데 이걸 또 어떻게 안분을 하느냐고 하면은,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금액을 보면 건물이 지금 어딨냐?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그래서 1000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쪽 미등기 건물과 이쪽 토지로 나누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어요? 안분비례로 나누면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여기 보면은 양도 가입으로 할까요? 아니면 취득 가입으로 할까요? 양도 차익으로 할까요? 어떤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양도 소득 금액으로 할까요? 보시면은 가장 합리적인 거는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왜? 양도가액이 얼마가 되던 결국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이 있고 필요경비가 있고 양도차익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장특공제가 들어가서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소득금액이 이 당첨권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이 플러스인 다른 1그룹에 있는 자산과 통산하려면은 이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쓰면 지금 1000만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이렇게 요 10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안분 계산이라는 거는 이거의 합, 즉 이 미등기 건물의 양도소득 금액 2450과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 892만 5천원 중에 미등기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안분이죠. 이걸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한 730 얼마가 나와요. 7329 어디에 쭉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토지를 이건 분자를 2450이 아니라 892만 요걸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이걸 계산을 하면은 267만 원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000이 여기서 1000으로 이렇게 나눠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통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산이 되면 이렇게 해서 과표가 나오는 거죠. 과표. 이렇게 하면 과표가 나와요. 과세 표준. 이렇게 해서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한 1700 얼마가 나오고요. 1700한 17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0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토지에 대한 과표는 뭐 370한 5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 해당하는 세율은 이제 곱하면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통산한다는 거예요. 통산. 그래서 지금 이 교재 116페이지 이 말로만 보면은 되게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예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룹으로 나눈다. 이렇게 그룹으로, 그죠? 그룹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116페이지에 보시면 1, 2, 3로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그 1그룹, 그 다음에 주식 2그룹, 그 다음에 파생 3그룹 이렇게 나누고요. 일단 그룹별로 1그룹, 2그룹으로 나누고, 그죠? 쭉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사항에 있는 거 쓰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도 차익을 이렇게 구하고요.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 차익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잖아요.